대한민국 해병대가 서해 북방한계선 NLL 부근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상사격 훈련에서는 K9 자주포 100여 발을 실사격하였으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다시 한번 K9 자주포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가 한국산 자주포를 전량 인도받으며 많은 유럽 국가가 충격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폴란드 포병 전력이 다시 한번 거대한 분기점을 맞았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가 주문한 K9 자주포 1차 도입분 212문 전량을 모두 인도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팽창하는 포병 현대화 사업이 공식적으로 1단계를 마무리한 겁니다. 마지막 이문이 폴란드로 넘어간 시점은 현지 기준 16일, 군비청은 즉시 공식 채널을 통해 2022년 12월 체결된 1차 K9A1 계약의 모든 물량을 확보했다는 메시지를 공유하며 한국과의 거래가 초단기 납기 내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국방부 수뇌부도 직접 나서 이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파벨 베이다 국방부 차관은 제1마수리아 포병여단에 K9이 추가 배치됐다고 밝히며 이번 인도가 폴란드군의 포병 전력을 사실상 재편하는 수준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K9이 집중 배치된 제16기계화 사단은 나토 동부 전선에서 가장 전진 배치를 맡고 있는 핵심 부대입니다. 사단 측은 현대적 폴란드군 건설의 중심은 포병 전력 강화이며 K9 추가 도입은 국가 안보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인도 과정에서도 한국과 폴란드의 협력은 단발성 납품을 넘어선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군 요청에 따라 기존 인도분 일부를 군사공학기술연구소가 제도색 작업을 진행했고 하나 유럽법인 역시 212문 전량 인수 완료는 폴란드뿐 아니라 나토 동부 전선의 억지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빠르게 공급해준 한국 측에 대한 감사 표현도 공개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속도입니다. 2022년 계약 당시만 해도 폴란드가 212문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모두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서방 포병 수요가 폭발하고 유럽 주요 방산업체들은 생산 라인 포화로 인도 지연이 일상화된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도입 3년이 채 안 돼 사실상 전량을 넘겼습니다. 이 속도는 유럽 군사계가 가장 경악한 지점이자 지금 유럽 내부에서 한국이 게임 체인저다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폴란드는 이미 2차 계약 152문까지 추가로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 물량은 2027년까지 순차 공급될 예정인데 2차 계약분까지 더해지면 폴란드 전체 포병대는 유럽 최대 규모의 K9 운용국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미 지난달에도 21문을 단번에 인도받으면서 누적 수량이 200문을 돌파했는데 이 속도라면 폴란드 포병의 주력 플랫폼은 완전히 한국산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폴란드의 대규모 전력화가 유럽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가운데 북유럽에서도 또 하나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노르웨이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를 추가로 주문하기로 한 겁니다. 2017년 첫 계약, 2022년 두 번째 계약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추가 도입입니다. 이미 실전 배치 과정에서 충분한 성능을 경험한 노르웨이군이 확신을 가진 전력에 다시 손을 내민 셈인데 이로써 K9은 노르웨이 전장에서 사실상 표준 자주포로 자리 잡았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추가 도입이 단순한 보충 수준을 넘어 북유럽 안보 지형의 변화와 직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갈수록 거칠어지는 상황에서 노르웨이는 자국 방어선을 보다 빠르게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짧은 납기 검증된 신뢰성 혹한 환경 적응 능력을 모두 갖춘 장비는 K9뿐이었습니다. 인도 폴란드에서 이미 입증된 폭발적 생산 속도도 노르웨이가 한국산을 다시 찾은 핵심 이유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하나가 다연장 로켓 천무의 노르웨이 수출 가능성까지 타진하면서 한국산 포병 체계가 북유럽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고민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전차 전력에서 벌어졌습니다. 노르웨이는 K9을 선택하면서도 전차는 독일 레오파르트 2A7을 택했는데 이 결정이 최근 들어 최악의 선택이라는 내부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상황이 꼬여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023년 차세대 주력전차 사업에서 K2 흑표와 독일 레오파르트 2A7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레오파르트를 선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럽연합과의 정치 외교적 공조를 고려한 결정처럼 보였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정치가 군사 판단을 덮어버린 선택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북유럽 안보 지형을 흔들던 시기였기에 정치권이 유럽 내 결속을 보여주기 위해 독일산을 밀어붙였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곧장 전력 현실과 충돌했습니다. 레오파르트 2A7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독일 라인메탈은 이미 생산 라인이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전차 확보 경쟁을 벌이며 주문을 쏟아냈고 실제 생산 속도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더 명확합니다. 계약 발표 후 거의 2년이 흘렀지만 노르웨이군이 지금까지 인도받은 레오파르트 2A7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독일 내부에서도 납기 보장이 어렵다는 언급이 계속 흘러나올 만큼 상황은 이미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여파로 노르웨이 육군은 사실상 전차 공백기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나라에게는 상상하기 힘든 리스크이며 군 전문가들조차 전차 없는 전차대대라는 비판을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부에서 다시 고개를 드는 말은 하나죠. 그때 K2를 선택했어야 했다는 후회입니다. K2는 이미 폴란드의 K2PL 현지 생산 체제가 본격화되며 생산 능력이 대폭 확대됐고 한국 역시 양산 주기를 빠르게 끌어올린 덕분에 대규모 물량을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혹한 산악 습지 등 북유럽 특유의 환경 테스트에서도 K2는 적합 판정을 받았고 유지비 정비 편의성 가격까지 고려하면 노르웨이군이 운용하기에 훨씬 적합한 플랫폼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알고도 정치적 이유로 레오파르트를 택했다는 점은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일부 방산 전문가는 방송에서 우리는 정치적 논리로 군사적 합리성을 버렸다라는 직설적인 평가까지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의미 있는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내부에서 K2 재검토 가능성이 비공식 검토안으로 올라왔다는 보도가 군사 전문 매체들을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계약은 유지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전차 공백이 길어질수록 노르웨이가 대체 전력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산 K2가 그 유력한 후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옵니다. 특히 폴란드가 K2를 현지 양산하는 수준을 넘어 북유럽, 동유럽 국가들과의 전력 협력을 확대하는 모습은 노르웨이에게 적지 않은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전력을 확보한 폴란드와 그와 정반대로 아직도 빈손인 노르웨이의 대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결국 노르웨이 안에서 전차 선택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산 기갑 및 포병 전력에 대한 유럽 각국의 평가는 단순한 수입 장비 수준을 넘어 전략적 선택지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폴란드, 노르웨이 등 단순한 운용국 확대를 넘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나토 포병 현대화 논의 속에서 유럽 내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긴장이 장기화되며 유럽 각국이 포병 능력 강화에 나선 가운데 현지 매체들은 K9 자주포를 두고 유럽 정복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사 언론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한국산 K9 자주포가 나토 핵심 무기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국산화 조건을 제시한 K9이 스페인의 대규모 포병 현대화 사업에서도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수출 확장 논리가 아니라 유럽의 실제 포병 능력 재편 과정에서 K9의 전투 운용 실적과 공급 조건이 실전적 강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스웨덴에서도 한국산 K9 천둥 자주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웨덴군은 기존의 차륜형 포병 체계만으로는 눈 덮인 북부 지형과 기동성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기반으로 궤도형 자주포 도입 검토 과정에서 K9을 주요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문서는 스웨덴 내부 계획 문서를 인용하며 약 40대 규모의 K9 장비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아처 체계를 보완할 트랙형 포병 전력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도 K9에 대한 평가는 단순한 만족 수준을 넘어 전천후 포병 장비로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유럽 방산 매체들은 노르웨이 국방연구소가 K9 비다르 자주포에 대해 예산 일정 성능 기준을 대체로 충족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K9의 효율성과 실행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 육군이 M109 자주포를 대체하며 K9 운용을 확대해온 배경에는 예산과 품질, 일정에서 모두 만족한다는 내부 평가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평가 흐름은 단지 언론의 과장이 아닙니다. K9은 이미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 북유럽 여러 국가에서 도입돼 전력화되고 있으며 유럽 전역에서 나토 표준 155mm 체계로 통합 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인처럼 기존 구형 M109 자주포를 교체하려는 대규모 현대화 사업에서도 K9이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배경에는 실전 배치 경험, 현대적 사격 통제 체계, 높은 신뢰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가 현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이처럼 유럽 안보 전문가와 언론은 한국산 자주포에 대해 높은 평가를 쏟아내고 있고
일부 매체는 한국 방산이 유럽 무기체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K9은 단순한 장비 수입을 넘어 정책적 전략적 선택지로서 유럽 각국의 군사계획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유럽 내에서 한국산 기갑 전력과 포병 전력은 단순한 수출 실적을 넘어 현지 전력 구조 변화와 방산 생태계 재편의 중심축으로 평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갑 전력의 이야기만이 아닌데요. 다음은 한국 항공전력이 북미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12월 8일 내용입니다. 캐나다의 전투기 논쟁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산 F-35를 사실상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한국의 KF-21 보라매까지 대한 후보군에 올려놓고 다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안보 매체인 1945는 최근 캐나다가 F-35 단일 선택지에 묶이는 대신 한국의 KF-21을 유력한 옵션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단순히 기체 한 기종을 갈아 끼우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어느 정도까지 안보 기술을 의존할지, 캐나다 스스로의 전략적 자율성을 어디까지 회복할 것인지가 걸린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 논쟁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흐름의 한가운데에는 바로 이반 블론딘 전 캐나다 공군 참모총장이 있습니다. 블론딘은 현역 시절에는 F-35 도입을 지지했던 인물이지만 지금은 공개적으로 캐나다가 F-35에 과도하게 묶여있다는 경고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분석글에서 F-35를 도입한 나라는 소프트웨어, 각종 업그레이드, 정비와 부품, 심지어 무장까지 미국이 쥐고 있는 구조라 미국의 동의 없이는 장기간 독자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론딘이 우려하는 지점은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미국 국내 정치가 요동치고 동맹에 대한 태도가 정권 따라 급변하는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지연되거나 부품 공급이 끊기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미국의 방위 우산과 F-35 지원을 북대서양 조약기구 5조와 비슷한 수준의 불확실한 약속으로 봐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필요할 때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는 결국 자기 통제 밖의 변수라는 의미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자국 영공 방어의 핵심을 남의 손에 쥐어주는 셈이기 때문에 F-35 한 기종에만 모든 것을 걸기에는 위험이 크다는 경고로 읽힙니다. 여기에 캐나다 특유의 작전 환경이라는 현실 문제가 더해집니다. F-35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성과 센서 융합 능력을 갖춘 5세대 전투기지만 북극권이라는 극한 환경에서는 이 강점이 곧바로 약점으로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미 F-35를 운용 중인 노르웨이 공군은 혹한 속에서 얼음과 눈으로 인한 잦은 결빙, 재부동 작업 증가, 각종 센서와 기체 표면 보호를 위한 대형 경납고 의존도 상승 등 여러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체 구조와 스텔스 코팅이 민감하다 보니 눈보라치는 활주로에 함부로 세워둘 수 없고 강력한 난방 제빙 시설과 특수 정비 체계를 동원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돈 문제도 가볍지 않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내부 자료를 종합해보면 F-35의 시간당 운용비는 목표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돼 있고 일부 추산에서는 최대 44,000에서 55,000달러에 이른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눈과 얼음이 일상인 북극 기지에서는 제빙 난방 정비 인력과 부품 소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캐나다 입장에서는 예산을 끝없이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 운용비가 감당이 안 되면 서류상 보유 대수와 실제 출격 가능한 대수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이는 곧 가동률 저하와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캐나다 내부 여론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말 국제 정치 방산 이슈를 다루는 한 유튜버가 캐나다는 왜 F-35 대신 KF-21 보라매를 봐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자 조회수가 수만 회를 넘기며 댓글이 1000개 이상 달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제기된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캐나다가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스텔스 폭격기처럼 적 심장부를 파고드는 능력보다 북극 상공을 오래 버티며 순찰하고 러시아 폭격기를 끝까지 추격해 요격할 수 있는 튼튼한 순찰 요격기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캐나다 공군의 역할을 하나씩 뜯어보면 미국과는 운용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항모전단 호위나 적 방공망 깊숙한 곳을 파고드는 전략 타격 임무는 미국 공군과 해군이 맡고 있습니다. 캐나다에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임무는 북극 상공의 장거리 초계, 러시아 폭격기 및 정찰기의 조기 탐지와 요격, 인구 밀도가 낮은 광활한 영공과 해역에 대한 지속 감시, 그리고 나토 동맹국 영공을 대신 지키는 항공경계 임무입니다. 캐나다가 F-35를 재검토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옮겨가는 곳이 있습니다.
북극이라는 혹독한 환경에서 정말로 살아남아 계속 날 수 있는 전투기가 무엇인지 다시 따져보는 과정에서 한국산 KF-21 보라매가 조용히 존재감을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스텔스 성능 하나만으로 전투기의 가치를 판단하던 과거와 달리 캐나다는 이제 자국의 현실에 맞는 요소들을 우선순위로 다시 정렬하고 있습니다. 결빙과 눈보라, 길게는 수천 킬로미터의 초계 구간, 극저온에서의 엔진 신뢰성, 전진기지의 제한된 정비 인력, 러시아 폭격기에 대한 즉각 대응까지. 이런 환경에서는 스텔스보다 훨씬 실용적인 능력이 더 중요하고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이 캐나다의 요구와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KF-21의 가장 큰 강점은 북극 생존성을 결정짓는 쌍발 엔진 구조입니다. 캐나다 공군 조종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단발 엔진 고장인데 북극을 비행하다 엔진이 멈추면 탈출 후 얼음바다에 착수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반면 KF-21은 GF414 두 기를 탑재해 하나가 멈춰도 장거리 귀환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노르웨이는 F-35를 혹한에서 운용하며 결빙, 흡입물 문제, 저온 추력 저하 등 단발기 특유의 취약점을 경험했고 캐나다 역시 이런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쌍발기가 필수라는 공감대가 넓습니다. 이 구조적 차이는 단순한 스펙을 넘어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라는 훨씬 현실적인 측면에서 KF-21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KF-21이 지닌 장거리 요격 능력과 높은 상승률, 효율적인 공력 설계는 캐나다가 직면한 북극 초계 환경과 자연스럽게 맞물립니다. 한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항공기의 접근에 신속 대응해야 하는 지정학적 상황 때문에 전투기를 설계할 때부터 빠르게 고도를 확보해 요격하는 성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이 철학이 고스란히 KF-21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이 없는 현재 블록-1-2 구조는 연료 탑재량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장시간 초계 임무에서 오히려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극 상공에서 러시아 폭격기들을 상대하려면 단순히 스텔스가 아니라 멀리 오래 날며 필요할 때 즉시 고속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 KF-21은 이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드문 기체라는 점이 해외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혹한 속 정비성 또한 캐나다가 F-35보다 KF-21에 주목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북극 기지에서는 스텔스 코팅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 경납고나 정교한 온습도 시설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F-35는 스텔스 유지가 민감해 코팅 손상, 재빙 문제, 외부 환경 노출 등에서 정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KF-21은 스텔스 도료 유지가 간단한 접비탐 구조의 모듈식 항전 장비를 채택해 전진기지에서도 빠른 복구 재출격이 가능합니다. 캐나다처럼 정비 인력과 장비가 제한된 환경에선 고장나지 않는 전투기보다 금방 고쳐서 다시 띄울 수 있는 전투기가 훨씬 중요한데 KF-21은 바로 그 조건을 충족합니다. 이런 구조적 정비 용이성은 실전 가동률을 결정짓는 핵심이며 특히 캐나다의 긴급 대응 태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절대적입니다. 운용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적인 요소입니다. KF-21의 시간당 운용비는 약 12,000에서 16,000달러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F-35의 44,000에서 55,000달러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캐나다의 전투기 가동률, 조종사 훈련 시간, 정기적 초계 임무 수행 능력 등을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더 많은 비행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은 곧 더 강한 방공 태세를 의미하고 그 점에서 KF-21은 예산 대비 전투력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KF-21은 캐나다 항공우주 산업에도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의 특징 중 하나가 폭넓은 기술 협력인데 캐나다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항전장비 전자부품 현지 생산, 북미 정비 허브 구축, 2인승 전자전형 개발 참여, 향후 블록3, 블록4 공동 개발 같은 산업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던 캐나다 항공 산업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단순 기체 구매를 넘어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등장했습니다. KF-21은 아직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캐나다가 실제로 수행해야 하는 북극 초계 요격 임무를 놓고 보면 오히려 F-35보다 더 높은 현실 적합성을 가진 플랫폼입니다. 쌍발 엔진의 생존성, 장거리 초계와 고속 요격 능력, 혹한에서도 빠르게 다시 띄울 수 있는 정비성, 낮은 운용비로 확보되는 높은 가동률, 그리고 산업 협력 가능성까지 캐나다가 지금 필요로 하는 전투기의 조건을 그대로 가져다 대면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답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의 KF-21 보라매가 있습니다.